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5월 20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자, 오늘 올망졸망 꼭지로 하나 골랐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울릉공항에 시범운항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자,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이어서 흑산도, 백령도 이런 데도 이제 곧 조만간 건설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지금 보시는 이건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들, 새롭게 파악되는 내용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2026년에 아마 개항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아마 공사비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공사 방법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원래 25년이었는데 26년으로 좀 바뀐 것 같고, 항공기에 시범 운행 비행이 있었다.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울릉군수 경북도지사하고 해서 포항에서 보면 포항공항에서 포항 경주공항이네요. 명칭은 거기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게 여기 보면은 중소형 항공기 시범 비행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프로펠러 비행기 약 50인승 남짓의 프로펠러 비행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터보젯 엔진이지, 터보젯 비행기지만 이번에 등장한 비행기는 자그마치 140명이나 탈 수 있는 우리가 익숙한 일반 제트기에 여객기에 제트 여객기에 축소판적인 그런 비행기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좀 모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찾아보게 됐어요. 자, 이 비행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브라질 엠브레어죠. 엠브레어. 브라질의 유력 항공사고, 신뢰성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임 밸류가 좀 떨어지죠, 다른 데보다. 여기에 비행기가 온 거예요. 140인승이나 자그마치.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잡힌 사람은 엠브레어 총괄 부사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도 지금 자기들 소유의 비행기는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흑산도나 저기 백령도 같은 데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이제 보도의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저도 동감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금 참석한 최고위 관계자는 경북도지사인데, 140인 승인 정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관여되는 부분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50명 정도 되면 지방 항공청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 항공사 같은 것들은 이제 지방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50인승 넘어가면은 이제 국토부가 관여돼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80인승을 올린다. 그것도 이제 울릉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울릉도는 유명한 관광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오면은 하루 4번 정도 왕복을 생각해요. 근데 50명 갖고 해봤자 하루에 200명밖에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비행기일수록 유리하다. 그러려면 공항이 커져야 된다. 지금보다, 계획된 것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가 좀 정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이는 시장에 이런 엠브레의 총괄 부사장이 왔고, 50명을 80명으로 기준을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그마치 140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비행기가 불가능한데 이 비행기를 일부러 갖고 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 비행기를 이렇게 섭외해서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이 비행기로 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자, 이때까지 이제 이런 흑산도나 백령도나 울릉도 규격이 거의 비슷해요. 1200m, 1.2km짜리 공항으로 계획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2010년대 초반에 아이디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주로 이제 오지를 개발한다, 관광지를 개발한다, 아마 국토 균형 개발 이 정도 차원에서 나왔을 때예요. 그때 염두에 뒀던 비행기는 이거예요. 이런 ATR-40이라고 이제 프랑스, 이태리 쪽에서 개발한 비행기인데 40에서 52인승, 작은 비행기죠. 그러니까 버스가 우리 45인승 보통 그렇잖아요. 40인승이나 그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1200m 활주로 해서 이착륙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140인승이 온 거죠. 그것도 제트기로. 네. 자, 이게 이제 울릉공항의 조감도인데 2026년 개항 예정이 활주로 1200m, 예산은 약 7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닷가에 있어서 이제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같은 규격으로 이제 백령도나 흑산도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안팎에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자, 울릉도 인구가 10,000명이 채 안 되는데 또 뭐 관광이라는 기준에 봐서 백령도, 흑산도는 울릉도에 비할 바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간에 이제 가까운 이제 뭐랄까 우리 한반도에 가까운 섬들에 대해서는 연륙교가 많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뭐 진도의 천사대교, 거기도 막 5천억, 6천억 들었더라고요. 예, 그다음 뭐 여수 쪽의 다리들, 뭐 그다음 경남 지방에 옛날부터 뭐 거제도, 남해도 이런데 뭐 다 다리들이 많이 생겼고, 또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자면은 강화도에서 교동도 들어가는 다리, 성모도 들어가는 다리, 이런 것들이 막 다 생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 걸음 더 넓혀서 조금 먼 곳에 있는 섬, 다리를 놓을 수 없으니까 공항을 놓는다, 국토 균형 개발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뭐 크게 흠잡을 것은 없어요. 우리의 주장도 그렇죠. 그런데 이 이면에는 항상 군이 숨어 있죠. 군과 협의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왜냐, 1200m도 충분치는 않지만 군용기들이 쓰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새 지역에 공항이 생기는 것은 겸사겸사죠. 예, 그게 맞아서 되는 거예요. 이 섬 주민들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항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어중간한 섬보다는. 왜? 군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봐지는 거죠.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노릇이겠죠. 자, 그러면 이 브라질 비행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엠브레라는 회사가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왜? 우리 수송기 사업에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걸 언뜻 봤습니다. 네,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입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엠브레라가 이번에 여객기를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미가 제가 눈이 갔던 겁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꿈꿔왔다기보다 예상을 했던 중형 항공기 시장.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섬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남북 교류나 동북아 전체가 활성화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중단거리 노선의 수요가 아주 많을 거다. 자, 거기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투기 정도 개발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엠브레라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좋은 비행기를 만들지만은 위치도 너무 저기 쳐져 있고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불안정하고 네임 밸류도 떨어지고 마케팅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하고 서로 계산이 맞았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이 비행기가 이번에 140명을 태우고 갔다는 비행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브라질 엠브레라 E190E2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판매되기 시작한 비행기니까 신형이에요. 한 5살밖에 안 됐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빨간 동그라미에 보면은 E190E2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엠브레라의 저기 주력 여객기 기종입니다. 그리고 옆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잘려서 앞에 안 보이는데 피온 에어라고 적혀 있어요. 앞에 사진하고 맞춰 보면은 이 피온 에어는 호주에 있는 약간 수송 전문 항공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님은 울릉도 시범 운행권에 이 190 기종을 엠브레라에 활용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 피오네어 호주에서 빌려왔다, 잠깐. 이 목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국면이에요. 예. 그럼 이 비행기가 1200m 할줄에 나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제 엠브레라 홈페이지가 한번 살펴봤어요. 기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볼까요? 저 테이크 오프 필드 랭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륙하는데 필요한 거리 1615m. 네.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저기 여객하고 연료하고 이런 걸 아마 최대 중량일 때를 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즉 맥시멈 테이크 오프 웨이트라고 MTOW라고 그러죠. 그 기준이 아닌가 싶고, 여기 보면 이제 이륙할 때가 보면 1615도 있고 1165도 있는데, 이거는 뭐 연료나 이런 기타 등등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화물을 얼마나 실느냐, 연료를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천지 차이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활주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긴 것이 필요한 거죠. 이륙하는데. 그리고 착륙하는 데는 1215m. 착륙할 때는 훨씬 비행기가 가벼워져 있겠죠. 일반적으로 연료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 따지더라도 이게 착륙은 좀 어려운 거예요. 거의 뭐 안전 마진도 없잖아요. 딱 맞춰서 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목만 봤을 때는 지금 이 140인승의 엠브레어의 비행기는 울릉공항에는 좀 어렵다. 일단 이렇게 봐줘요. 상식적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게 레인지라고 있는데 항속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5,278km를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이제 지도로 확인을 해보니까 김포, 아마 가장 큰 수요는 서울권이라고 봐지는데 김포 울릉 사이의 거리가 350km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 항속거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연료는 상당히 연료량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는 자, 자기들한테 가능성도 없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엠브레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기회 요인이 없는데 단지 홍보 차원에서 그 비행기까지 섭외해서 부사장까지 내방해서 이런 것을 기획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 공항의 연장에 대해서, 길이 연장에 대해서 정치권과 행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엠브레러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하고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깊어질 수 있다. 이 부사장이 단지 이 문제만으로만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우리 수송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거기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당장 지금 봐서는 비행기가 몇 년 있다가 지금 넣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뭐 팍 몇십 대씩 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객기도 한 10년 정도를 보고 10년 정도 기간 동안 뭐 몇십 대 정도 팔 수 있으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수송기권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경북도지사하고 뭐 이렇게 뭐 저기 의향서 MOU 같은 것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50인승이고 그게 이제 80인승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방 항공사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50인승보다 작아야 된다. 조만간 80인승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많아지 큰 비행기가 되면은 국토부가 관여해야 돼서 체크하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여태까지 이야기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방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사가 생긴다. 경북에 기반을 둔 요 정도 생각이었고 거기에 관여되던 항공기들이 앞서 보여드렸던 ATR-42 같은 그런 기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그 사이에 엠브레러의 140인승으로 바뀌었고 이거는 국토부, 중앙행정부가 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국방부까지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파트너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경북도에서는 이제 공항이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항공정비 산업 등에 대한 투자 유치 이런 분위기를 지금 뭐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즉 이 말은 뭡니까? 엠브레러가 우리나라에 오래 있을 것 같다.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악수한번 하고 빠이빠이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다. 즉 이것은 한국의 엠브레러 기존과 관련된 정비 시설이나 뭔가 생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다 해라. 이런 이제 요청이고 또한 편의를 봐주겠다.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방부나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봐지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났던 기사죠. 작년 10월 27일에 난 기사인데, EDR이라고 유럽 쪽에 이제 국방 분야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 이제 우리가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은 부품 생산, 공동 생산, 그리고 큰 소시험을 형성해라. 한국 업체랑. 이거거든요.
그걸 요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찰을 여러 회사가 했는데 다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재입찰을 다시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엠브레러가 한국 업체 세 곳과 MOU를 체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좀 전에 경북도지사하고 악수하는 장면하고 상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에 관련된 시설이 경북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링크는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의 엠브레러하고 우리가 부품을 공동 생산하는 기술 이전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기술 이전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수송기를 국산하는 부분, 나중에 중형 수송기를 직접 죄송합니다. 중형 여객기를 직접 생산하는 부분으로 훨씬 용이하게 이전이 가능한 것 같다. 자, 그때만 해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지만 지금 KF-21이나 우리 뭐 K2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봤을 때 무기 체계 개발하고 있는 거 세계 최고 수준을 개발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 자체가 그러면 국방 분야나 항공 분야에서도 팔을 쭉 내밀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선뜻 우리한테 그러면 이런 기회를 줄 것이냐, 미래의 경쟁자가 될 것인데,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엠브레러는 우리한테 그런 해줄 의사가 있는 회사고 나라다. 스스로 윈윈이 되는 거다. 예. 보잉이나 뭐 로키드나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아니죠. 그렇게 될 수가. 왜냐하면 내 파일을 갉아먹는 건데 순간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으로 손해나는 일을 할 리가 없죠. 하지만 브라질의 엠브레러는 가능한 입장이다. 그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때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도입 사업이었죠. 그때 1차에 에어버스 A400M 36톤, 7톤급이 되는 중형 수송기라고 봐야 되겠죠. 로키드 마틴의 C130, 여기는 16톤, 19톤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준중형이라고 봐야 되고, 엠브라러의 C390 밀레니엄은 30톤이니까 뭐 중형급이라고 봐야 될 수 있겠죠. 1차 경쟁 입찰이 수류 부실 등으로 무산된 가운데 업체들로부터 다시 제안서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금도 뭐 언론 보도의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이제 엠브레러의 C390하고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하고 둘이 이제 경합주인 것 같고 조만간 결정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서류 부실 등으로 무산이 됐을까? 그리고 앞서서 제가 EDR 매거진의 그 기사를 말씀을 드렸죠. 엠브레러가 우리 업체랑 세 군데랑 MOU를 맺었다는 것을. 자,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좀 복잡한데 컨소시엄 의무화 시범 사업을 했어요. 자, 공동 투자하고 같이 이익 배분하는 거. 이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비오라는 이탈리아 회사하고 우리 카이가 수리온 변속기 국산화하는 거, 그거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1차가 다 무산됐고 2차 입찰이 다시 된 거고, 거기에 엠브레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지금 중형 항공기 부분까지 들어온 거죠. 예. 이거는 서로 주고받고가 있는 거죠. 울릉도와 경북은 좀 더 큰 비행장이 필요했고 저 중형 여객기를 우리도 발을 담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어차피 엔진은 좀 더 프레드 윗든일 거예요. 자, 기체 설계거든요. 예. 그 경험, 노하우. 예. 우리 전투기까지는 개발해 봤잖아요. 어렵지 않다고 보지만 선 경험자랑 같이 가는 거 훨씬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죠. 그래서 수송기 아마 주요 부품 공동 생산, 그 다음 중형 여객기 공동 생산, 이런 정도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왔다. 거기다가 울릉군과 경북도는 더 큰 공항을 원한다는 게 있어서 거기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자, 그 덕분에 그게 표준 모델이 돼서 울릉도 공항이 연장이 된다면 몇백 미터 연장이 되겠죠. 그러다면은 울릉도는 그게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바다에들 매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심도 확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통과되면은 흑산도나 백령도는 쉽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디자인을 아직 건설도 안 했고, 또 군 입장에서도 뭐 공항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혀 뭐 불만은 없을 겁니다. 클수록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엠브레러가 수송기 사업에서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그 맥락은 수송기뿐만이 아니라 여객기까지도 같은 컨소시엄 형태로 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시장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 같은 기종으로도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는 브라질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겠죠. 신규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새로 성장된다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30년대 우리의 한국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이, 항공교통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새로운 투자처가 어떻게 생길 것이다.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생각이 있다. 훨씬 길고 깊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브라질 C390 잠깐 소개드리면 위에 있는 비행기죠. 19년부터 생산된 거니까 새 비행기예요. 26톤급이에요. 26톤급. 우리가 지금 이제 이미 가지고 있고 1차 사업에서 샀던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이고, 이번에도 이제 경합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19톤급이에요. 그래서 급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7톤 정도 차이가 되는 거고, 브라질 C390은 이 로키드 마틴의 C130을 대체하기 위한 수요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비행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걸 많이 쓰다가 C130을 그거를 C2라는 자기 비행기를 개발해서 나갔죠. 36톤인가 그런 뭐 그럴 거예요. 7톤인가. 유럽 같은 경우도 로키드 마틴의 C130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걸 대체할 기체로 에어버스 A400M을 개발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개발 여력이 안 되는 나라는 브라질의 C390 같은 수송기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C390을 내놓은 거예요. 브라질에서. 그래서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가격도 한 2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지 않느냐. 같은 값이면 두 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대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C390이 긍정적인 전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공세적인 파트너십, 이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있다. 여러 기종에 걸쳐서 이 수송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이번에 울릉공항에서의 시범 비행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자, 뭐 말씀드렸죠. C130의 대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한 700대 가까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거고, 저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추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됐으니까. 또 저급에 지금 수송기가 없거든요. 준준형, 중형, 즉 전술 수송기라고 하는 부분.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죠. 일본도 그렇게 해서 30여 톤이지만 그걸로 수송기로도 쓰고 또 뭐 거의 또 유사한 기체를 만들어서 초계기로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C130 같은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잉이 합작 검토도 했었어요. 이거 외 소형 여객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형 여객기 요번에 왔던 140인승짜리 그거, 보잉은 그런 적은 기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이 괜찮을 것 같다라 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많이 모색했어요. 결국 파토가 나긴 났지만,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브라질 엠브레러가 탄탄한 회사다, 기술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2년 기준이었고 지금 어떤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몇 달 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아는 비행기는 슈퍼 투카노 이런 것을 이제 개발했던 회사고, 그 밑에 이 레가시 600이라는 비행기가 저는 또 관심이 가거든요. 이거는 뭐 이거는 몇십 명 안 타는 어떤 뭐랄까 비즈니스 제트의 좀 확대판 큰 거, 이런 형태로 봐지는데, 이 비행기에 제가 왜 눈이 가는 거 하니, 자, 이게 엠브레러에서 가져온 지금 사진인데, 저 가운데 제일 큰 비행기는 이제 C1390 수송기고, 지금 우리 경합 중인 거, 쭉 앞에 있는 보이는 비행기 중에 제일 오른쪽에 보이죠. 저것이 제가 봤을 때 레가시 600에 기반을 둔 항공 통제기 같거든요. 위에 레이더 있고. 지금 우리가 딱 저런 기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 PSI
예. 그게 이제 4대인가 있었는데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원래는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항공 통제기는 필요하니까 2대 정도 더 사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앞에 기체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잃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피스아이를 개량하지 말고 새로운 기체를 4대를 사자. 그렇게 결론을 낸 바가 있어서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사브의 글로벌 아이가 되게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네. 자, 이 국산을 하게 되면은 저기 여러 가지 레이더가 있어요. 저기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저 기체는 없잖아요. 지금 비즈니스 기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다 방향 이래 갈 것 같아요. 작은 비즈니스 jet으로 충분하니까. 왜냐 장비들이 작아졌거든요. 항속 끓이는 큰 비행기랑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엠브레라가 저걸 해주게 우리랑 관계를 맺게 되면은 수송기 그리고 소형 여객기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젯 기체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된 기술도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지면 엠브레라가 부사장을 보내서 비행기까지 하나 섭외해서 시험 비행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DX 코리아 2022에서 나왔던 우리 카이의 MCX라고 30톤급의 중형 수송기 모델이 한 7년 정도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30톤이기 때문에 엠브레라의 그 수송기는 지금 26톤이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 엠브레라의 수송기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 도입한 수송기 따로 그리고 우리가 30톤 수송기를 국산화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핵심 기술이 엠브레라의 것을 활용해서 국산화시킨다. 이게 그 엠브레라의 국산화 버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 그렇게 되면은 여객기도 그런 식으로 가겠죠. 처음에 직수입, 그렇지만 같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 모델을 같이 개발한다. 엠브레라랑 그러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나눈다. 그리고 그게 엠브레라한테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주판을 두드려 봤을 때 그들의 입장까지 감안을 했을 때 뭐 크게 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100년도 흑산도권도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으면 울릉도도 지금 울릉도 하나 건설할 거면 100년도 흑산도는 건설하고 남거든요. 2개 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것들을 왜 하느냐 이게 보니까 옛날부터 말은 있었죠. 그러니까 오지 개발, 그리고 관광지역 개발, 그런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물론 군사적인 목적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돼서 해보자라고 결정된 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얘기 됐어요. 보니까. 자, 그러면 저는 이게 군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구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울릉도 뭐 일본하고의 외교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울릉도 공항 건설하고 더 공항을 크게 확장한다 이런 부분은 독도에 대한 지배력을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완전히 공고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이 상당히 심기가 안 좋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울릉도 공항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일본의 뭐 호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인상까지 주는데 실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아무 그게 없어요.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지금 한일 관계 최근에 벌어진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라는 게 껍질이다 전부 다. 내막은 다르다. 그들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뭐 무엇이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개선하자 이런 신용, 저쪽에는 받아주는 신용, 서로의 마음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진짜 바뀌려면 이런 게 손을 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게 있고 울릉도는 동해에 있고 백령도, 흑산도 이렇게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상당히 제한적인 겁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외연을 넓힌다는 부분이 있어요. 방어라는 입장에서. 우리 좀 있으면 엘셈 나올 거잖아요.
본토에 오기 전에 바깥에서 하나의 청을 더 만든다. 이런 방어라는 관점에서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이 한반도의 서해 해역이나 백령도에서 보시면 산둥반도까지 그러니까 몇 킬로 되는지 제가 봤을 때 100 몇 킬로, 200킬로도 안 되는 거예요. 흑산도에서 중국 본토까지 한 500킬로밖에 안 될 거예요. 울릉도에서 이게 일본 본토까지 역시 한 300킬로 정도는 돼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저기에 우리가 이미 개발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사거리가 수백 킬로는 나올 겁니다. 500킬로 정도. 거기다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죠. 그런 거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중국은 죄송합니다. 러시아는 비행기에서 발사하든 뭐 함정에서 발사하든 잠수함에서 발사하든 1차적 목표는 저기 함정 공격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접근 거부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접근 거부 전략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그런 의미가 별로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해역을 차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상함. 산둥반도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텐진부터 해서 중국의 핵심 부가 이쪽으로 진출을 못해요. 흑산도에서 또 막는다 밑으로. 그러면 중국의 한 해양 세력이 한 70% 이상이 막히는 거예요. 바다를 아래로 바다가 잘리는 거예요. 동해도 마찬가지예요. 동해를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저를 말할 수 있어요. 잠수함. 여러분, 우리의 영해라는 게 한 20km밖에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그림 속의 바다의 대부분 공해예요, 공해. 이 세상의 모든 잠수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겠죠. 일본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 또 중국 잠수함, 우리 잠수함, 또 핵전쟁을 대비해서 그런 각국 서로 적국의 잠수함을 중국이나 러시아겠죠. 그들의 잠수함을 쫓아다니는 서방의 잠수함들, 미국의 잠수함, 영국의 잠수함 들락거린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걸 차단할 수 있다. 지하로도, 죄송합니다. 물속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연구 과제들을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해저에 고정하는 소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주요 길목에다가 물론 바닷속입니다만 설치하는 것도 되고, 우리 같은 지금 한반도 지형 같은 경우는 근해에도 제가 봐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인 잠수정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인 잠수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까지, 의뢰까지.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서북 5도용으로 좀 개발하고 있는 UCCR이라는 복합형 무인기. 거기도 의뢰 장착 가능하고 무기가 장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기 해역 자체를 그게 수상이든 수중이든 우리가 상황에 그런 필요가 온다면은 거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서 지금 활용하려고 한다. 위치를 봤을 때 북한 대응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백령도가 뭐 북한 코앞이니까 저걸 북한에 대한 용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봅니다.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거리하고 이게 철원 쪽에 있죠.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가는데 휴전선 저기서 평양까지 거리는 같아요. 저 거리적인 이점은 없어요. 백령도는. 오히려 백령도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연장포 방사포 공격을 받았죠. 그 정도로 근거리예요. 북한 본토하고. 근데 북한을 적으로 삼는데 거기다가 고가의 군사시설 공항까지 건설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이 바로 포로도 요격할 수 있는 곳인데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이게 북한과 가깝다는 것이 이 시설은 북한과 무관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장기적으로 공항을 운용해서 뭐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그 기간 동안 북한과 우리 관계는 북한의 위협은 상당히 낮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냐? 중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향후 중국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미 그런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긴장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미국과 했던 딜이에요. 한반도를 놓고. 이게 핵심 골자입니다. 현재. 이건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여기에 더하기 항공모함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탄 사거리 제한도 풀어졌고 고체 로켓을 우주용으로 쓰는 것도 제한을 풀은 거잖아요. 핵 추진 잠수함도 풀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 다음은 뭐겠죠. 네. 지금 함부로 뭐 나서가지고 준이 많이 그거는 너무나 큰 흐름에서 맞지 않는 거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히 형성된 틀이 수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5년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큰 계획으로서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틀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 약속한 건 그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 이 그림 보시면 이해가 되죠. 예. 거기에 추가로 나를 핵무기를 가지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냐, 이 큰 흐름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예. 이 흐름의 끝은 핵무장일 거예요 아마. 예. 그렇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핵무장은 아니다. 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장을 원하는 거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더 커지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한 것은 중국 때문에 강화한 것이다. 그게 미국과의 합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순차적으로 풀어준 것이다. 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 자주권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다. 이 정도 힘이 있고 강한 나라인데 내가 네 말을 들으면서 하면 되겠니?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동맹관계로 가고 있는 와중이었다. 전작권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압박을 가했던 거란 말이에요. 밀당이 밀고 당기고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미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예. 미국은 이 큰 틀을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